조선시대 명성황후 민비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서론. 명성황후는 19세기 후반 조선의 격변기를 관통한 조선 제26대 고종의 왕비로서 단순히 궁중 여성의 범주를 넘어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1851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 1895년 을미사변으로 비극적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녀의 삶은 조선 말기의 정치적 혼란과 외침, 그리고 근대화의 좌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명성황후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추적하면서 그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그 속에서 보인 정치적 행보, 그리고 이에 대한 역사학계의 다양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기본 정보, 출생과 가계, 혼인 배경. 출생과 가문의 배경. 명성황후는 1851년 11월 17일 음력 9월 25일 자시에 경기도 여주군 근동면 섬랑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본관은 여흥이며 아버지는 민치록, 어머니는 한산 부부인 이씨였다. 여흥 민씨 가문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외척 세력 중 하나였다. 명성황후 이전에도 이미 2명의 왕비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며 특히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왕실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민치록은 조선 왕조의 명문가인 여흥 민씨 가문 출신으로 철종 때 신해청랑청과 영주군수를 역임했던 중급 관료였다. 그러나 명성황후가 8세가 되던 1858년 아버지 민치록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어린 시절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원래 부모 사이에는 일남 삼녀가 있었으나 모두 어린 나이에 죽고 명성황후 혼자만 남게 되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감고당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인현왕후의 친정집이었다. 혼인과 정치적 입지 형성. 1866년 16세의 나이로 명성황후는 고종의 왕비로 간택되었다. 이 간택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흥선대원군과 그의 부인인 부대부인 민씨였다.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를 며느리로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성장했으며 친정 식구들이 변변치 못해 외척 발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명성황후는 훗날 만만찮은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게 된다. 당시 조선의 정세와 국제관계. 명성황후가 왕비로 책봉된 1866년은 조선이 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대내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개혁 정치가 진행되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개항 압력이 거세지고 있었다. 1866년 병인양유를 필두로 1871년 신미양유까지 연이어 일어난 서구 열강의 침입은 조선의 세국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성황후는 왕비로서 조선의 정치적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다. 2. 권력 장악 과정. 흥선대원군과의 권력 투쟁. 초기 관계와 갈등의 씨앗.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1863년 즉위한 후 10년 동안 섭정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고종이 성년이 되면서도 권좌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자 1873년 11월 명성황후는 고종을 앞장세워 친정을 선포케 하고 흥선대원군을 강제로 실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명성황후는 단순히 고종의 뒤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이자 상담자로서 활동했다. 고종이 직접 쓴 명성황후 행록에서는 내가 근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풀어주었다. 특히 외국과 교섭하는 문제에서 먼 나라를 끌어들여 가까운 나라를 견제하길 권하니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감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명성황후가 이미 이 시기부터 외교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민씨 척족 세력의 형성.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후 명성황후는 민씨 척족 세력을 규합하여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명성황후 자신의 직계 가족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양오빠인 민승우와 민겸호가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민승우는 1830년생으로 흥선대원군의 차남이면서 동시에 명성황후의 양오빠가 되어 흥선대원군 하야 이후 민씨 척족의 수장 역할을 했다. 민겸호는 1838년생으로 병조판서를 역임하며 별기군 창설에 관여했다. 명성황후의 정치적 입지가 커지자 민씨 일족들이 세력을 잡았고 흥선대원군이 간신히 막았던 매관매직이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 이는 백성들에게 큰 민폐가 되었고 민심이 민씨 척족 정권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민겸호는 선해청 당상으로서 부정부패를 일삼아 1882년 이모군란 당시 군인들에게 피살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정치 세력과의 관계 변천. 명성황후 시대의 조선 정치는 크게 개화파와 수구파로 나뉘어 있었다. 초기에는 온건 개화파와 협력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1884년 갑신정변을 통해 급진 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정변을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친일 세력을 경계하게 되었다.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는 기지를 발휘하여 청군의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거사를 무위에 그치게 하는 데 일조했다. 이후 명성황후는 청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친청 노선을 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선회는 조선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친일 세력과 친청 세력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선의 정치적 안정은 더욱 흔들리게 되었다. 3. 외교 정책 행보, 열강과의 외교 전략. 초기 개화 정책과 그 한계.
1873년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후 고종과 명성황후는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 수교한 것을 시작으로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3년 조영수호 통상조약, 1884년 조독수호 통상조약, 1885년 조로수호 통상조약 등을 차례로 체결했다. 이러한 조약 체결은 조선이 전통적인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 근대적 국제 질서로 편입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화 정책은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열강의 이권 침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또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명성황후는 점차 일본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청일 관계와 균형 외교의 모색. 1884년 갑신정변이 일본의 지원을 받아 일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명성황후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강화했다. 이후 그녀는 전통적인 종주국인 청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친청 정책을 추진했다. 1885년 텐진조약 체결을 통해 청과 일본이 조선에서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조선이 양국의 각축장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명성황후의 친청 정책은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 청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선의 종주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대륙국가로서 일본의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다. 또한 1882년 이모군란 당시 청군의 개입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러시아와의 접근과 인하거일 정책.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 청나라가 패배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위가 확고해지자 명성황후는 새로운 견제 세력을 찾아야 했다. 이때 그녀가 주목한 것이 러시아였다. 1895년 4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동북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었다. 명성황후가 추진한 인하거일 정책, 즉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한다는 외교 전략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 건설을 통해 동양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었고 일본의 대륙 진출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조선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었다. 명성황후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자주 접촉하며 조러 협력을 모색했다. 그녀는 서양의 사정에 밝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널리 교류하여 다양한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부인은 명성황후는 탁월한 감각과 판단으로 외교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개혁 정책의 추진과 한계. 명성황후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개혁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군제 개혁과 관련하여 일본식 훈련을 받은 별기군을 창설하는 등 근대적 군대 양성에 노력했다. 또한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여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하려 했다. 그녀는 서양의 종교, 풍속, 정치, 의회제도, 여성의 교육과 지위 등에 관심이 지대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은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 무엇보다 조선의 재정 기반이 취약했고 개혁을 추진할 인적 자원도 부족했다. 또한 민씨 척족 세력의 부패와 특권 의식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었다.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민심이 악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4. 정치적 위기와 주요 사건들. 이모군란 1882과 제1차 위기. 1882년 6월 9일 발생한 이모군란은 명성황후에게 첫 번째 큰 시련이었다. 군란의 직접적 원인은 구식군인들의 군류체불 문제였지만 그 배경에는 민씨 척족의 부정부패와 별기군 창설로 인한 구식군대의 불만이 깔려 있었다. 특히 민겸호의 군납비리가 군인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군란이 일어나자 군인들은 궁궐을 습격하고 왕비를 해치려 했다. 당시 흥선대원군이 신복으로 하여금 군복으로 갈아입고 군중들을 이끌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어 대원군이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명성황후는 무예별감 홍제이의 등에 업혀 궁궐을 탈출했으며 화계동 윤태준의 집을 거쳐 충주장호원으로 피신했다.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가 이미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명성황후는 윤태준을 고종에게 밀파하여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다. 더 나아가 그녀는 청나라의 지원을 요청했고 청군의 개입으로 이모군란이 진압되면서 흥선대원군은 텐진으로 납치되었다. 이를 통해 명성황후는 정치적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켰고 민씨 정권을 재수립할 수 있었다. 갑신정변 1884과 대응. 1884년 12월 4일 발생한 갑신정변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쿠데타였다. 정변은 우정총국개국 축하연에서 시작되어 고종을 속이고 새 내각을 구성하려 했으나 명성황후와 친청 세력의 기민한 대응으로 실패로 끝났다. 명성황후는 청측 대표 위안스카이 원세계와 연락하여 청군의 지원을 요청했다. 청군이 창덕궁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고 민중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자 일본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군을 따라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정변은 3일차 나로 끝났다. 이 사건을 통해 명성황후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갑신정변이 일본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녀는 일본을 조선의 자주 독립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친청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일전쟁 1894에서 1895과 일본의 조선 지배.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7월 23일 새벽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구금했다. 이는 명성황후에게 있어 이모군란 이후 두 번째 큰 위기였다.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친일 내각을 구성하려 했다. 전쟁의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다. 최강으로 알려진 청군이 지상과 해상에서 모두 일본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1895년 4월 시모노스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청나라는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요동반도와 대만을 일본에 할양해야 했다. 이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위가 확고해졌다.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으로 일본은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새로운 견제 세력으로 주목하게 되었고 인하거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을미사변 1895 비극적 최후, 명성황후의 칠러 정책이 본격화되자 일본은 위기감을 느꼈다. 특히 조러 비밀협약 체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는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1895년 9월 1일 미우라, 고로가 새로운 조선 주재 일본 공사로 부임했다. 미우라는 부임 37일 만인 10월 8일 음력 8월 20일 새벽 일본인 낭인과 훈련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에 침입했다. 이른바 을미사변이다. 일본군과 낭인들은 건천궁 곤영 앞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근처 숲속으로 옮겨 불태웠다. 사건 직후 일본은 이를 흥선대원군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미우라를 비롯한 관련자 48명은 일본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1896년 1월 2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일본 정부의 사전 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5. 사망과 영향, 을미사변의 파장, 을미사변의 경위와 관련자들.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일어난 국가적 만행이었다. 사건의 주모자는 미우라 고로 공사였지만 그 배후에는 이토 히로부미 내각과 일본 정부의 의도가 있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육군 대신이 무스 무네미스 외무 대신에게 보낸 1895년 7월 8일 편지에서 명성황후 제거 계획이 이미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범행에는 일본 공사관 1등 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 조선국 국무고문 겸 주재무관 쿠스노세, 유키히코 중자, 한성신보 사장 아다치 켄조, 일본인 낭인 쿠니토모 시게오키 등이 참여했다. 조선군 훈련대 일부도 동원되었지만 이들은 속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반응과 의병활동. 을미사변은 조선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왕비시에라는 전대미문의 만행에 분노한 백성들은 전국적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을미의병은 단순한 반일 감정을 넘어 조선의 자주 독립을 수호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히 단발령 강행과 함께 일어난 의병활동은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을미사변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구 열강들은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비난했고 이는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가져왔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적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미우라 등을 형식적으로 재판에 회부했지만 결국 무죄로 방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아관 파천과 정치적 여파.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896년 2월 11일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른바 아관 파천이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여 동안 머물면서 칠러 정권을 구성했다. 이는 명성황후의 칠러 정책이 그녀의 사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아관 파천 기간 동안 조선은 러시아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일본의 조선 지배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은 다시 일본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명성황후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본의 조선 침탈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완성되었다. 명성황후의 추승과 역사적 의미.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고종은 황제로 즉위했고 명성황후에게 명성황후라는 시호를 내렸다. 명성이라는 시호는 그녀의 밝은 덕과 성취를 기린 것이었다. 이후 명성황후는 대한제국의 국모로서 추앙받게 되었다. 명성황후의 사망은 조선 말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조선의 자주적 외교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일본의 조선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동시에 을미사변은 일제강점기를 관통하여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6. 역사학계의 해석과 논쟁. 초기 부정적 평가의 배경. 명성황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다. 초기에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매천야록과 같은 야사에서는 명성황후를 비판적으로 서술했고 일본이 민비라는 격화된 호칭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도 그녀를 민비로 지칭해왔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주된 내용은 민비, 척족들의 행동이 구한말을 망국으로 이끌어간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명성황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기쿠치 겐조를 비롯한 일본인 언론인들은 후일의 저작을 통해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 구도로 한국군 대사를 날조했고 을미사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술했다. 이들은 명성황후를 부패의 화신이며 조선을 망친 궁중의 암탉으로 묘사했다. 재평가 움직임과 새로운 해석. 2000년대 들어 명성황후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기존 사료에 대한 재해석에 기반한 것이었다.
특히 서양 외교관과 선교사, 여행가들이 남긴 기록들이 주목받았다. 이들의 기록은 일본 측 자료와 달리 명성황후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적지 않았다. 명성황후를 직접 대면했던 서양인들은 그녀를 동양의 고전에 밝고 서양의 종교와 풍속, 정치와 의회제도, 여성의 교육과 지위 등에 관심이 지대한 인물로 평가했다. 러시아 육군 중장 운테베르게르는 일본인들은 유일하게 아주 혈기왕성한 왕비의 저항에 부딪혔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에서 일본인을 쫓아보내려고 노력하며 그들에게 대항했다고 평가했다. 사료의 신뢰성과 새로운 발견. 2013년에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가 생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독일과 영국의 외교 문서가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 1896년 2월 6일 러시아 주재 독일 대사가 독일 총리에게 보낸 문서에는 러시아 외교부 장관 로바노프가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죽었다고 이야기되는 한국의 왕비가 아직 살아있다고 나에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영국 총영사 월터 힐리어가 1896년 2월 15일 지난 10월 8일 사건과 관련 왕세자는 가까스로 살해를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왕은 여전히 왕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내용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료의 발견은 을미사변에 대한 기존의 통설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평가의 한계와 과제. 그러나 명성황후에 대한 재평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원호 교수는 민비에 대한 평가 역시 학문적 평가라기보다는 감정적 평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학문적 평가에서는 민비를 그렇게 높이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성황후에 대한 혼란스러운 평가는 보는 이의 시각이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전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명성황후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적 인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 현대적 의미와 역사적 유산. 역사 교육과 대중문화에서의 재현. 현대 한국 사회에서 명성황후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뮤지컬 명성황후는 그녀의 비극적 생애를 통해 민족의 아픔을 형상화했고 많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작품은 명성황후를 조국을 위해 희생한 군무로 형상화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방송된 KBS 대하 드라마 명성황후는 그녀의 일생을 총 124부작으로 다루면서 대중들에게 조선 말기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대중문화 작품들은 명성황후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는 교묘한 신분 세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경기도 여주에는 명성황후 생가와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이곳에서는 명성황후의 생애와 조선 말기 역사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성사와 정치사에서의 의미. 명성황후는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활동한 인물이다. 전통적으로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금기시되었지만 그녀는 시대적 상황의 특수성과 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 여성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명성황후의 정치활동은 단순히 궁중 암투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특히 그녀의 외교 정책은 조선이 열강의 각축 속에서 자주 독립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인 정치적 역량과 국가 의식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근대 외교사에서의 교훈. 명성황후의 외교 정책은 근대 한국 외교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그녀가 추진한 인하거일 정책은 약소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현실적 전략이었다. 비록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균형 외교의 아이디어는 후일 한국 외교의 기본틀이 되었다. 또한 명성황후의 외교 활동은 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했다. 이는 현대 외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접근 방식이다. 정치 외교사에서의 상징적 의미. 현재 명성황후는 여러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그녀는 외세의 침탈에 맞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지키려 한 애국자로 인식되고 있다. 을미사변이라는 비극적 최후는 일제강점기를 예고한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명성황후는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고민했던 개혁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조선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 했던 인물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와 전통 보존의 딜레마와도 연결된다. 셋째, 명성황후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여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자로 평가된다. 그녀의 정치적 역량과 리더십은 성별에 관계없이 뛰어난 인재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론. 명성황후는 19세기 후반 조선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분투한 정치가였다. 그녀의 생애는 조선 말기의 정치적 혼란과 외침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약소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뇌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초기의 부정적 평가에서 최근의 재평가에 이르기까지 그녀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가 조선 말기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분명하다. 그녀는 흥선대원군과의 권력투쟁,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서의 대응, 청일전쟁 이후의 칠러 외교, 그리고 을미사변에서의 비극적 최후에 이르기까지 조선 말기의 주요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그녀의 외교 정책은 조선이 근대적 국제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주 독립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명성황후의 역사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한다. 국제 정치의 현실주의적 접근, 정보의 중요성, 균형 외교의 필요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등은 현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그녀의 삶은 전통과 근대, 보수와 개혁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현대 사회의 과제와도 상통한다.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과제다.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기존 사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그녀의 실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감정적 평가를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그녀를 평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명성황후는 조선 말기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현대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가치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성황후 민비는 조선 말기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왕권 강화를 명분으로 정치 무대에 깊숙이 개입했으나 그 행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자주성과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외척 중심의 인사 운영과 정적 제거, 열강에 대한 무리한 줄타기 외교, 근대화 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 그리고 사치로 인한 재정 낭비는 조선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이는 백성들의 민심을 이반시키고 외세의 침탈을 가속화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을미사변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다. 민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녀가 남긴 패단이 조선의 몰락 과정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